소로스는 파운드화를 공매도한 사실을 최대한 드러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파운드화의 절하가 임박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죠. 예상대로 투자자들이 파운드화 투매가 이어졌고 영국은 방어를 위해 약 5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영국 정부는 환율 방어를 포기했습니다. 사흘 만에 영국은 환율 조정 체제에서 탈퇴, 변동 환율제로 돌아갔죠. 이 과정에서 소로스는 대략 1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기꾼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챕터 6 세계로 움직이는 세력, 해치펀드의 실체, 조지 소로스의 전설. 헝가리 출신인 미국인 사업가 조지 소로스는 1996년 퀀텀 펀드를 만듭니다. 소로스 자신도 말했듯이 그는 돈만 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성도 쫓을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찾았죠. 드디어 그는 영국에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환율 조정 체제는 유럽 단일 통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일종의 고정 환율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직 유럽 중앙은행이 없었고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통화 정책에 맞추고 있었죠. 그런데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입장이 달랐습니다. 동독의 재건에 막대한 돈을 써야 했기에 인플레이션이 날 것을 우려했고 고금리 정책을 썼죠. 안 그래도 높은 환율로 환율 조정 체제에 가입한 영국은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국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었고 이는 통화위기가 일어나기 딱 알맞은 상황이었습니다. 소로스는 여기에 베팅하기로 했습니다. 달러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을, 파운드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을 취하고 소로스는 파운드화를 공매도한 사실을 최대한 드러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파운드화의 절하가 임박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죠. 예상대로 투자자들이 파운드화 투매가 이어졌고 영국은 방어를 위해 약 5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영국 정부는 환율 방어를 포기했습니다. 사흘 만에 영국은 환율 조정 체제에서 탈퇴, 변동 환율제로 돌아갔죠. 이 과정에서 소로스는 대략 1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기꾼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소로스는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먼저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가치를 유지했을 통화를 소로스가 억지로 무너뜨린 것인지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소로스가 아니었더라도 영국의 유럽 통화 시스템에 합류하고자 했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로스는 그 기간을 단축시킨 것뿐이죠. 그렇다면 소로스는 영국에 해를 끼쳤을까요? 영국 정부에 모욕감을 주기는 했지만 영국 전체에는 좋은 일을 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파운드화 하락이 경제 위기를 잠재웠기 때문이죠. 파운드화는 이전 가치보다 15% 정도 낮은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파운드화를 방어할 필요가 없어진 영국 정부는 이자율을 낮출 수 있었죠. 낮은 이자율과 적정 환율로 인해 영국 경제는 회복세로 들어섰고 몇 년 만에 이웃 나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에게 소로스의 파운드화 공격은 좋은 결과를 안겨준 셈입니다. 홍콩에 대한 공격. 홍콩은 오랫동안 자유무역을 지켰고 기업들이 마음껏 활보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또한 통화위원회 제도를 부활시켰고 경제자유지수에서 해마다 최고점을 받았죠. 그러나 홍콩은 아시아 위기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홍콩 환율이 1미국 달러당 7.8 홍콩 달러로 고정되어 있던 동안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는 대부분 평가절하를 겪었습니다. 갑자기 홍콩의 물가가 방콕이나 도쿄보다 비싸진 것이죠. 결과는 심각한 경기 후퇴였습니다. 홍콩의 일부 기업인들은 당국에게 공개적으로 홍콩 달러 평가절하를 요구했으나 이는 거절당했고 홍콩 정부는 환율 문제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일부 헤지펀드들은 이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홍콩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받은 홍콩 달러를 다시 미국 달러로 바꿨습니다. 환투기와 공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을 노린 것이죠. 그들은 소로스가 그랬듯이 홍콩 달러 매도를 공개리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콩에 대한 헤지펀드들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변수는 홍콩 통화청의 장업이었습니다. 홍콩이 통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홍콩 달러를 7.8대 1의 환율로 미국 달러로 바꿔줄 수 있을 만큼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홍콩 통화청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비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홍콩 당국은 공매도로 떨어진 주식을 사들였고 가격이 오르자 헤지펀드들은 손해를 입었죠. 거기에 정부는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헤지펀드들은 군도를 애써 삼키며 자신들의 포지션을 풀어야만 했죠. 헤지펀드들은 홍콩 정부가 비난을 무릅쓰고도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홍콩 정부의 행동을 미친 짓이라고 했고 헤리티지 재단은 경제적 자유의 보루라는 홍콩의 지위를 박탈했죠. 포템킨 경제. 1990년대 후반 러시아의 국채 이율은 극도로 높았습니다. 때문에 높은 리스크에 따른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 특히 헤지펀드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죠. 그러나 이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루브라를 평가절하하라는 소로스의 공개적인 제안은 루브라 투매를 불러일으켰고 러시아는 생각보다 빨리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사회는 아무런 구제책도 내놓지 않았죠. 러시아의 금융 붕괴가 마치 전 세계를 침몰시킬 듯 위협적이었고 헤지펀드들은 연쇄 부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8년의 패닉. 다행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뜻밖의 일을 했습니다. 가장 큰 손실을 본 헤지펀드인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구해준 것이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말 그대로 매머드급
플레이였기 때문에 이 회사가 파산해서 그들의 포지션이 정리된다면 패닉 상황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연준이 롱텀 캐피털을 구하면서 파국은 면했지만 그럼에도 위기 극복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9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자율을 0.5% 내린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시장은 인하율에 실망했고 사람들은 과거 대공황의 뱅크런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연준은 한 가지 비장의 무기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자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앨런 그린스펀 의장에게 부여한 것이죠. 그린스펀은 이 권한을 사용해 시장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0.25%를 내렸고 공포감은 안도감으로 바뀌었죠. 1998년 말이 되자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로먼은 위기의 정점에서 이자율 인하는 사실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율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시장은 안도하였을까요? 크로먼은 그린스펀의 모습이 마치 군대의 선두에서 말을 몰고 돌진해 나가는 장군의 모습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번에도 이 같은 방식이 통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죠. 그린스펀의 고문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러한 과신, 즉 어떤 위기가 닥쳐도 연준이 경제와 시장을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새로운 형태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8년 위기가 닥쳤을 때 여실히 드러났죠. 다음 장에선 앨런 그린스펀의 전설과 사태가 끝나기 시작한 과정을 살펴봅니다.